안녕하세요. 기말고사 PPT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투자 성과, 투자 일지를 통해 배운 점, 앞으로 해야 할 공부, 투자 철학, 투자 전략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의 투자 성과입니다. 저는 3월 9일 코덱스 200, SK 하이닉스, 카카오를 코덱스 200은 32,540원, SK 하이닉스는 88,400원, 카카오는 14,536원, 145,360원으로 구입했습니다. 2018년 5월 29일 현재가는 코덱스 200은 31,650원, SK 하이닉스는 94,800원, 카카오는 108,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코덱스 200의 수익률은 2018년 5월 29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2.52%, SK 하이닉스는 5.86%, 카카오는 마이너스 24.00%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율로 봤을 때 코덱스 200은 2.62%, SK 하이닉스는 50.75%, 전체의 50.75%, 카카오는 23.86%로 나왔습니다. 퍼 수치로는 코덱스 200은 10.83, SK 하이닉스는 5.23, 카카오는 85.55를 보였습니다. 3월 9일 매입한 가격에 비해서 SK 하이닉스를 제외한 다른 두 종목 코덱스 200과 카카오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1분기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는데요. 2분기부터 주가 수익률이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모의 투자에서 제가 투자한 게 두 개의 종목에만 투자했기 때문에 코덱스 200과 비교값을 얻기에는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뉴스를 통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인덱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성이 높다는 것을 카카오의 경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모의 투자를 통해서 배운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3월 9일 이전에 투자에 대한 지식 혹은 투자에 대한 경험은 저는 없었습니다. 첫 투자 경험인 모의 투자를 통해서 종목을 사고 팔고, 선물을 사고 팔고, 옵션을 사고 파는 경험을 하며 아직 투자를 할 때는 아니라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제 모습을 보았고, 전문적인 분석 없이 뉴스나 지인의 추천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 이전에는 모의 투자를 통해 경험을 쌓고 전문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투자한 두 종목 카카오와 SK 하이닉스를 한번 비교하는 것을 해보려고 그래프로 현재 주가 추이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추천 FN 가이드를 통해서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위에 나와 있는 그래프가 카카오의 그래프이고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SK 하이닉스의 그래프입니다. 현재 두 기업의 주가 변동폭을 비교하면 카카오의 경우 고점을 찍고 현재는 하향 곡선을 띠는 반면 SK 하이닉스의 경우 계속된 상승세를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선 표에서 볼 수 있듯 퍼 수치에서 약 17배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약 17배의 차이가 볼 수 있는데 퍼 수치로는 카카오가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카카오와 네이버, 즉 IT 업종에 있는 두 경쟁 기업의 현재 주가 추이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두 기업은 같은 업종에 있는 기업들인데요. 카카오뿐만 아니라 업계 1위인 네이버의 주가 역시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IT 업종이 주식시장에서 하향세를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IT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 부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저희는 IT 기업들이 주가 수익률 부진하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즉 반도체 글로벌 1, 2의 현재 주가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보기 위해서 그려보았는데요. 같은 업종의 기업인 두 기업은 비교로 통해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 큰 상승폭도 없지만 큰 하락폭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SK하이닉스의 주가는 같은 시기에 주가가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프를 통해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긍정적이라고 저희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카카오가 IT 업종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것에 따라서 카카오의 대응과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카카오는 영업이익 개선을 위해서 카카오 M과의 흡수합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 게임즈를 코스닥에 상장시켜 자본을 끌어들이고 새로운 게임을 런칭하여서 영업수익을 높인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핫한 분야가 된 블록체인 자회사로서 그라운드X를 설립하여 새로운 신규 사업 진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응과 전략 그리고 카카오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한 바는 카카오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 72% 정도 하락했습니다. 표에서 보면 나타나다시피 영업이익이 73% 정도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의 주요 원인은 카카오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신사업들이 플러스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 M과의 흡수합병,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과 같은 대응보다는 카카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현재 적자 상태에 있는 카카오가 했었던 신규 사업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SK하이닉스의 대응과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반도체 기업의 호황으로 인해 높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추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위기감 또한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큰 업종이기 때문에 SK그룹 차원에서의 투자를 통해서 격차를 벌린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의 기사들은 SK하이닉스가 청주 M15 공장을 설립하고 또한 청주 M16 공장까지 설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경쟁사와의 격차를 늘린다는 전략입니다. 다음으로는 SK하이닉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SK하이닉스의 경우 SK그룹으로 편입되면서 그룹 차원의 투자와 반도체 가격의 상승과 글로벌 IT 기업들의 데이터 서버 확장에 힘입어 1분기에 높은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반도체 분야에 대한 반독점법 적용 이슈와 도시바 인수합병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해야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도 과제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위 그래프는 SK하이닉스가 연간 쓴 투자액을 말하는 건데요. 이건 그룹 차원에서의 투자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SK하이닉스가 편입된 이후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두 주가 그래프를 이 두 종목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업과 IT업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러한 주가의 변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반도체업과 IT업의 상관관계인데 어떤 상관관계냐면 현재 IT 산업의 대부분이 하향세를 띠는 것에 비해 반도체는 매 분기마다 영업이익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IT 산업이 사업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에서 자신들의 캐파를 늘리기 위해 데이터 서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데 이러한 이유로 반도체의 수요는 급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 보는 기사가 그것에 관한 기사들이고요. 다음으로는 선물과 옵션, 주식에 관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일단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정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로서의 금액 및 이를 전제로 한 주주의 권리 의무를 말합니다. 선물은 표준화된 선물 계약의 매매라고 할 수 있으며 선물 계약은 표준화된 특정 상품을 공인된 선물 거래소에서
미래 일정 시점에 현재 합의된 가격으로 인수할 것을 약속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입니다. 옵션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파생상품에서의 옵션은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말하면 특정 대상물을 장래에 지정된 날 또는 그 이전에 일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선택권입니다. 이러한 정의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는 알 수 있는 게 주식투자는 이러한 정의들을 통해 가지고 주식과 선물, 옵션 투자의 차이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주식 투자는 내재되어 있는 미래 가치가 높은 회사에 대해 발견하고 투자자의 기호에 따라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거나 혹은 장기간 투자를 통해 배당 지분을 소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선물 투자의 경우 선물의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으며 계약 시점에 비해 결제 시점의 자산의 가치에 따라 수익, 손해를 보는 형태입니다. 선물 투자는 그래서 제로섬 게임이고요. 선물 증거금 제도를 통해 거래되는 상품의 3에서 10% 정도의 금액을 일종의 담보금으로 잡아서 담보금으로 미리 거두게 됩니다. 따라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증거금이 필요한 것이 특징입니다. 옵션 투자는 콜옵션과 풋옵션으로 구분되는데 콜옵션은 상품을 살 권리, 풋옵션은 상품을 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리들의 매매를 통해서 수익이 무한히 날 수도 있으며 손해가 무한히 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 선물 투자, 옵션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 투자는 자기가 투자한 만큼만 손해를 받게 되고 선물 투자와 옵션 투자의 경우는 자기가 투자한 것 이상의 손해가 날 수 있다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투자일지를 통해서 배운 점인데요. 먼저 첫 번째, 투자를 할 땐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포털에 검색하여 나오는 뉴스들의 대부분이 그 기업의 사업 투자를 홍보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투자 판단을 위해서는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읽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널리스트 보고서 또한 애널리스트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써내는 것이기 때문에 뉴스와 같이 객관적인 수치 없이 써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객관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뉴스보다는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탐구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외인과 기관 투자의 변동성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시장은 개인 투자자보다 기관과 외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많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의 동향, 외인 투자자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보다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수업에서도 배운 정보 비대칭성, 즉 외인들과 기관들이 기업에 대한 정보가 개인들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 결정 이전에 그들의 투자 변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다음 세 번째,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투자 일지를 쓰면서 5거래 이상 주가가 계속 상승 혹은 하락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또한 종목마다 오르는 시점과 떨어지는 시점은 달랐습니다. 두 개의 차이로 볼 수 있듯이 이 종목과 같은 경우는 카카오고 이 종목과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입니다. 두 종목이지만 확연히 다른 주가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주가는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순간의 오름과 한순간의 하락을 통해서 투자를 결정 내리거나 혹은 포트폴리오의 투자 변화를 주는 것은 위험한 투자 결정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투자 일지를 통해서 배운 점으로 뉴스를 사용하자는 것인데요.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경제 협력주들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통해 특히 우리나라의 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 분단 리스크와 같은 특수한 상황들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시장
이 특수한 상황이 놓였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을 통한 발표로 인해서 특수를 보는 기업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현대건설 있고요, 현대아산도 있고요, 현대로템과 같은 건설기업, 아니면 남북 조류 협력에 관여하는 기업들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주가들도, 그러한 특수를 보는 기업들의 주가도 굉장히 많이 상승한 것으로 현재 그래프에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매일 뉴스를 보는 것도 현재 우리나라 국내 시장을 잘 반영하고 파악하는 데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앞으로 해야 할 공부로 첫 번째, 기술적 분석을 뽑아왔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참고 자료로서의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시중에 나와 있는 투자 방법서의 절반 정도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책입니다. 또한 이론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기술적 분석을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실무에 있는 사람들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기술적 분석을 주식 투자 결정에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술적 분석을 무시하기보다는 기술적 분석을 참고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키우고 익히는 것이 앞으로 주식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활용 지식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수업에 있어서 VBA 수업이 그럴 수 있는데요. 주식 투자의 경우 현재까지의 수익률과 위험성의 자료는 우리에게 역사적인 데이터로서 거래소나 포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해석하고 예측하는 공부와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분산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의 그때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지 구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것이 남들보다 투자를 할 때 많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정보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남들과의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저희가 더 저희가 투자를 통해서 얻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겠죠. 다음으로는 CPA 공부를 하자는 것입니다. 크게는 CPA 공부고 작게는 회계 공부입니다. CPA 공부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읽는 데는 전문성을 높여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같은 특징들을 파악하는 것이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투자 대가들도 사용하고 자산운용 관리사들도 사용하고 다른 투자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수치들이, 그의 바탕은 기업들이 분기, 반기, 연말에 공시하는 재무제표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재무제표를 해석하지 못한다면 수치의 활용에 위험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수치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회계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앞으로 해야 될 공부 중 하나는 외국어 능력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해외 주식시장 혹은 해외 경제사정, 특히 미국과 중국의 많은 영향을 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어와 영어를 통해서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이 해외 시장의 변동을 구사하여서 해외 시장을 완벽하게 파악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변화를 먼저 파악하게 되고 이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워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요거 공부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자격증 2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해야 할 공부 5번째, 파생상품에 대한 공부입니다. 주식 투자를 한다면 주식에 파생되어 나온 선물과 옵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선물과 옵션은 그것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하다면 적은 돈으로 주식보다 훨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하기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부를 통해 가지고도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이렇게 모의 투자도 하고 투자 일지도 쓰고
다양한 과제들을, 많은 투자 관련 과제들을 하면서 얻게 된 지식들을 종합해서 제 투자 철학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일 수 있지만, 이게 투자를 하고 투자 일지를 더 쓰고 다른 보고서들을 보고 제가 직접 경험을 하면서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 성향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철학 첫 번째,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를 하라입니다. 모의 투자와 다른 활동을 통해 가지고 투자를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투자를 공부하면서 생각한 투자 철학은 믿지는 투자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원금을 잃는 투자는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물론 투자의 제1원칙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것을 알고 있긴 합니다. 이 말은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원금의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같이 초기 투자자 혹은 보수적인 투자자들에게는 그러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이전에 실력을 쌓고 나서 실력이 쌓인 후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쌓이지 않은 상황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는 제 생각에는 욕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투자 철학입니다. 투자 결정 이전에 충분히 공부하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투자 결정 이전뿐만 아니라 투자를 시작하기 이전에도 충분히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에 성급하게 뛰어드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은 어느 분야에서나 다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그 분야에 대해 공부하여 지식을 키운 뒤 투자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충분한 공부는 어떠한 위험 상황에 닥쳤을 때, 충분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위험 상황에 닥쳤을 때 이론적인 대응 방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빨리 그 위험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따라서 그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 이전에 충분한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고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의 이러한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짠 투자 전략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인덱스 펀드로 분산 투자를 수행하라입니다. 인덱스는 즉 지수를 말하는데요. 주식시장에 속해 있는 모든 기업의 주가를 평균하여 나타낸 값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덱스에 투자한다는 것은 주식시장의 모든 기업에 분산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투자하는 기업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안전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에 따른 수익성은 조금씩 낮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투자 비율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이 있다면 설정하는데 어렵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투자 비율을 배분하게 된다면 안정성 있지만 더 높은 수익률을 내지 못했지만 그 중에서도 최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따라서 안전성 높은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 보수적인 투자자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투자자들에게는 인덱스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인덱스 펀드를 이용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은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존 보글이 했던 방법입니다. 존 보글은 뱅가드 자산운용을 관리했고요. 존 보글은 인덱스 펀드의 투자를 통해서 1950년 이후 10년간 누적 수익률 210.49%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인덱스 펀드를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20-30% 수익을 내는 것은 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 이자율이 2% 남짓인 것을 봤을 때 현재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이 7에서 8%인데 이 정도 수익률이면 보수적인 투자자들에게는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장 흐름을 파악하라입니다. 현재 내가 투자하는 주식시장이 고평가되었는지 혹은 저평가되었는지 파악하고 투자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고평가되어 있는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주식시장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만약 고평가되어 있다면 기다려서 주식시장이 저평가되는 시점을 기다리고 저평가될 때 사용할 자본을 모아서 그 시점 혹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주가가 정말 막 떨어지는 그런 시점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워렌 버핏도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세 번째, 아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기업의 뉴스를 통한 내용만을 사용하여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위해서는 내가 투자할 기업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식은 기업의 재무 상태, 기업의 성장 가능성 뿐만 아니라 기업이 속하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공부는 이 기업 투자의 손절매 기준을 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나머지 다른 기업들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분산 투자를 더 안전성 높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수가 늘면 늘수록 분산 투자의 안전성은 높아집니다. 따라서 해외 시장에 투자를 함으로써 기업 포트폴리오를 종목을 더 늘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를 세계 시장으로 넓혀 국내 지수펀드뿐만 아니라 해외 지수펀드까지 투자하여 투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증권시장이 글로벌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글로벌 시장의 어떠한 사건이 국내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하는 국내 시장 투자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투자 전략은 철학을 벗어난 투자 행동은 배제하라는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나의 결정이기 때문에 투자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투자 철학을 바꾸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 경협주들을 갑자기 산다든지 그런 투자 전략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때의 사회적인 이슈 혹은 경제적인 이슈들로 자신의 투자 철학에 맞지 않는 결정을 했을 시 위험한 투자 결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방법은 다양하지만 정도는 하나라는 것을 투자에서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